자, 요번에 볼 거는 왕망의 정치 관련된 사료인데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료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왕망의 화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노비들 사속이다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래서 이 비해는 왕전제인데 왕전제는 정전제를 모델로 이제 한 건데 남자가 8명이 다 차지하는데 토지가 일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임금마을에 나눠주도록 했다. 자, 예컨대 그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의 토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했다. 감히 정전제라고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한 자가 있다면 인간 세계의 끝자리의 첫자가 귀신을 막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당시 백성들 한나라 오수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왕망의 대소전으로 병행 방식을 알기 어렵고 자주 바뀌어 믿을 수 없어서 오수전으로 물건을 매매했다. 왜냐면 이 왕망이 그 화폐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없어. 그래갖고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환시대 화폐 오수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오수전은 언제 만들어졌던 거죠? 한 무제 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육간의 어떤 설치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한 무제의 정책, 이런 전매제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은 건데 간청에서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그 동전을 주저하여 뭐 산림주택의 물자를 수취한 자에게 세금 물리도록 했다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100분의 3분 정도 3 정도의 3%의 정도의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이걸 이제 4대 제도라고 해요. 4대 제도. 자, 하여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왕방의 정책은 상당히 이제 종전의 그런 진시황의 어떤 상황의 정책과 그 다음에 한무제의 정책, 그 다음에 왕망의 정책 이렇게 연결된 정책인데 겉으로는 이제 한무제나 왕망이 유교를 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정책이냐면 법가적 정책이에요. 예, 국가가 적극적 간섭을 통해서 통제 경쟁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때 이제 왕망이 내걸었던 그 경전이 주례죠. 주례.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왕망은 전환 마련의 대호족의 성장과 그로 인해서 소농민의 몰락으로 라는 사회 형상을 개혁하고자 주례를 기초해서 사회 전반에 거쳐 대대적인 개혁을 작성했다. 이 사료는 이 중에 토지와 노예매매 금지, 전전제 복귀, 세원통화 유통, 간형승호 강화 등 경제 측면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불편을 초래하게 됐고 이 외에도 간직과 지역의 명칭을 자주 바꾸죠. 그리고 예전에 준하나 간직과 간청대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반발사가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왕망은 이제 왕망 때 끝나게 돼요. 백성대 불만은 이제 무슨 나로 나타나냐면 정미의 나로 나타나죠. 그때 그 대표적인 이제 왕망 시대 때 농림의 난, 정미의 난,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미라는 것은 눈썹 밑자야. 눈썹에 뭘 한 거야? 빨갛게 물들인다. 그래서 정미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당시 농림관련인데 정미와 관련된 난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왕망이 신을 세운 후 얼마 안 가서 각 지역에 농민과 호족들의 반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왕망의 대대적 개혁이 실패한 결과이지만 당시 상동지역의 대기군으로 인해서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들 이제 군도 그러니까 도덕의 무의가 되어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닥짓을 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구호나 인연, 관료체제를 갖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농민 반란처럼 뭐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겠다. 뭐 어떤 그 안에 뭐 국가 건설, 국가 조직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냥 그 못 먹고 못 사니까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무제가 집권하면서 이제 토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군 조치에 내려서 주군에 조치해서 개간된 토지와 호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였다. 그자 백성들 그동안 자사와 태수들이
대단히 불공평하게 호족들을 간대히 봐주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각박하게 침탈했음을 원망하며 길을 막고 호소하였다. 자, 근데 여기는 내용 보면 강무제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호족 출신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집권할 때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도 뭐야? 호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후원은 일종의 호족 연합 정치.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왕망처럼 뭐 그 토지들을 이제 호족대 토지들 제한하고 그 근본적인 정책들은 못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강무제 정책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 듣고 황제가 이제 놓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 현종 등은 동해공원 나가 나이가 12살에 불과했는데 장막대 아버지 황제에게 아마 그 관리를 자기가 속한 군의 명령을 봤을 때 다른 군의 개간된 토지 면적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했을 것이다. 황제가 그렇다면 왜 하남과 난양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는가? 그랬더니 현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하남은 황제의 도움이 있는 곳 근신이 많고 난양은 황제의 고향 근친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 곳의 전택의 법도를 넘기 때문에 포주를 삼아서 물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게 토지조사 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토지조사 사업 제대로 해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토지 제한이나 토지 개혁이나 이런 것들 못했죠. 그래서 왕왕의 그 개혁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 강무제 개혁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당고회화가 이제 요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한데, 후한 말기 때 그 당시 탕류파하고 청류파가 싸웠죠. 그래서 탕류는 누구하고 연결되는 세력이냐면 한간 세력들 외쳐. 그 다음에 일부 그 호족 세력들 이 연관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뭐냐면 청류는 그 호족들 대다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은 한국 이선제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데 이 탕류들이 설치는 방향에 자기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1차 당고야와 제2차 당고야 두 개를 이제 하게 되죠. 요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면 후원마역 외적의 세력이 억압하게 측근이 한간에 중요하여 결국 한간의 전행을 가져오게 되고 자 유교 이념에 심취한 관료층들이 그 부패한 정치를 격렬히 비판하면서 이런 풍조가 강해졌고 그 결과 한간사에도 이들 당인이라고 부정돼. 이 당시 당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무질서하고 황제권 능멸하는 거야. 상당히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들 근고형에 처했다. 그래서 이 근고형이라는 것을 벗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고회하라고 한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한대 호족대 등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면 정부시대 각 나라에서 실시한 개혁 정치는 원칙적으로 편호제민이야. 편호제는 호를 파악해가지고 편제해서 민을 파악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향을 먹고 호족들이 크고 작은 제약을 받았지만 한대에 들어와서 유화적인 정책이 실시되면서 현실의 호족들이 크게 성장했다. 그들은 봉업과 복록을 받은 관료 대지주와 봉업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중소지주층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들의 사료는 이들의 풍족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되게 이제 대지주와 중소지주인데 봉업이라는 복록은 뭐냐면 봉업은 그 당시 어떤 호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록이라는 건 자기가 관리에 이제 일하거나 여러 가지로 국가부터 국가부터 월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갖고 중소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국가로부터 봉을 지정받았지만 갖고 있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족했다. 그러니까 복로같이 관료처럼 이제 지급받는 건 없지만 예전부터 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인데 자 전환시대 때는 그 강조한 것처럼 뭐와 뭘로 나눠졌다고 했죠? 재정이 황실재정과 국가재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네. 그래갖고 이제 황실재정은 이제 소부에서 관리하고 국가재정에는 대사농이라는 관리가 하죠. 그러다가 이제 후한시대 때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이 어떻게 통합되면서 대사농이 모두 간직을 하죠. 자, 요 내용들인데 되게 황실재정은 예전에 전국시대 산림수택 가산화에 영향을 받아서 산림수택에 나온 물자들은 황실재정에 속하고요. 그 나머지는 국가재정에 속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산과 바다는 천지간에 나는 물건은 보관한 창고이니 마땅히 소부에 속하고 그리고 폐하께서 사사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농에 기속시켜 나라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이 소부라는 것은 황실재정이고 대농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대사농이 있는 간직 그 간부인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소부는 간직 그 간청이고요. 대농이 간청이에요. 이것도. 근데 거기에 수장이 있는 사람이 뭐죠? 대사농이죠. 근데 이제 그 동계나 한의 중에 보면 대사농을 마치 뭐냐면 잠을 읽으면 간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사농에 속하는 간청은 대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대 재정은 황실재정과 국가재정 이렇게 나누는데 수입원이 지출 명목 모두 각각 구분되었다. 황실재정과 재정 황제와 그 종시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황제 권력의 사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 근데 여기에다 보면 이제 소부에 속할 것이나 폐하께서 이걸 어디에 기속시킨다고 했어요? 대놓고 국가재정 기속시켜.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만큼 덕치를 베푼다는 어떤 표현인 거지. 그게 항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사가 끝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사. 이게 장이 있나? 없죠? 자, 여기 중원으로 들어온 호족들게요. 자, 여기 이제 호족들단 쭉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쭉 내용이 되게 길죠? 이거 다 읽지는 못하겠고, 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호라는 말을 좀 보셔야 돼. 이때 호는 뭐죠? 이거는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호족들이 아니라 오랑캐 이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이민족들인데 이민족들이 이제 후한시대 때부터 조금씩 이제 뭐냐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 가지 명목. 예를 들어 뭐 정착한 사람도 있고 상인한 사람도 있고 뭐 군인으로도 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결국에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인구 비중이 이제 하면 이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논쟁까지 했냐면 사형론. 이들을 다시 만리장성으로 몰아내자. 잘못하면 뭔가 큰일 터지겠다. 근데 그 일이 터진 거죠. 무슨 난이죠? 영가의 난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5, 16국이 가진 5가 예전부터 그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후한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냐면 그 삼국부터 계속 들어오게 됐던 거야. 그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파랑이난 같은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봉기를 하면서 이제 5, 16국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등장한 정보광조가 좀 개념이 달라요. 이런 왕조들은. 왜냐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에서 왕조를 세웠던 거고 정보광조는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만리장성 이북에서 세워가지고 중국의 일부와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왕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점에서 구분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좀 보시고 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내용부터 이제 볼게요. 일단 이제 그 출처를 이제 봐야 돼. 잘 모르면 일단 출처를 보세요. 요게 진서이죠. 진서. 요때 진서 강통전이라고 했는데 진서는 어디 때, 진서는 어느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서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진의. 그러면 이제 볼게요. 내용을 보면 진나라 한나라 만리장성 남쪽의 농경민을 중심으로 수입된 통일제국이었다. 근데 그 북방에 변경에 살면서 목축을 주로 하던 이민족들이 자주 제국을 안정에 위협을 하였다. 따라 후한 초에는 국력이 강성해질 때는 그들을 중원으로 옮겨 한족과 같이 살도록 하게 됐는데 왕조 말에 이제 혼란 속에 세력 커진 이민족들이 도리어 제국 내부에 큰 위험이 되었고 이 글은 이런 글을 지적한 것이다. 진나라 강통이
쓴 사육노는 우리의 종족인 그 아닌 자, 그러니까 비야 종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중국을 쓰지 않고 다른 이제 종족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멀리 쫓아내자고 주장했으나 자, 이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진은 316년 그 남홍로의 선후 후손들에게 멸망당하고요. 서진의 남쪽으로 옮겨 동진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른바 호족이 중국 고대사의 중심지였던 중원 지역에 들어가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서 분열시대의 전주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요게 기억할 것은 이제 사형론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사형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말 민중의 동요와 도교 교단을 성립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두미도하고 이제 뭐냐면 태평도, 이런 것도 있죠. 그 내용도 이제 관련돼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뭐 장각은 태평도를 믿었으며 장영은 오두미도를 이제 유행을 시켰다. 그러니까 태평도는 그 지도자가 구절장이라는 지팡이로 주소를 부렸는데 한자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잘못을 반성한 뒤 신비한 물을 마시게 했다. 뭐 거의 뭐 이제 그거죠. 사이비 종류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중랑 땅에서 이제 오두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두미도의 여원은 나오죠. 쌀을 이제 그 입단할 때 오두를 바쳤다 해서 오두미도 이렇게 이제 그러고 아니면 한자들 도와줄 때는 오두를 갖다 줘서 오두미도 뭐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국가가 못했던 그리고 한촌 공동체가 못했던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는 거야. 오도미도 같은 교단들이 대신 해줬다. 그러니까 노마 말기 때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중국 정통 왕조 말기에는 늘 민중들의 봉기가 빈번했는데 후한말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에 종교적 색채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건적의 봉기의 구심지였던 태평도와 그 다음에 장릉의 오두미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자, 이들은 노자들 교조도 하는 중국 특유의 종교인 도교교단 형성에 중요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오도미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오도미도가 나중에 뭘로 불려지냐면 거기 있지만 천사도도 불려졌어요. 그래서 오도미도하고 천사도는 동일한 단체예요. 네, 이름만 바뀐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남조시대 때 강남 이남 쪽에 이제 생겼다가 이것이 이제 강북의 구겸지가 만든 것이 신천사도야. 그러니까 원래 천사도가 있었는데 다시 강북에 일종의 지점을 낸 거죠. 신천사도라고. 그것이 오히려 이때부터 도교의 출발점을 보고 있죠. 학계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대에 거쳐서 이제 오두미도는 한중 지역에 보면 그 종교 왕국을 만들고요. 예, 사천성 북쪽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조정과 조비에 의해서 토멸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도미도 집단의 경우 사회적 혼란 속에 위지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원조했던 걸 알 수 있다. 이 교파는 천사도라고 불렸으며 후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등은 이런 아까 사회 구제 활동과 관련돼 있다. 아까 이제 뭐냐면 그 황촌 공동체가 국가가 못했던 역할을 누가 대신해줬다? 종교 공동체가 대신해줬다. 그러니까 노마와 비슷하다 보시면 노마의 기독교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편적 교리가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도 있겠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준 거야? 문화적 국가 공동체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후한말 궁흥대 할과 이제 유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제 유비 활동들이 쭉 있는데 각자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진수의 삼국지가 있어요. 여기서 출처를 봐야 돼. 진수라는 것은 이제 삼국지인데 이 진수는 언제 때 사람이죠? 일단 이때 진수는 서진 때 사람이에요. 서진 때. 서진 때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이제 그 뒤에 삼국지를 쓴 거예요. 삼국지. 진수의 아버지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원래 총나라 장수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갈량한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촉에 대한 그렇게 그 감정이 안 좋다. 그런 말 좀 듣긴 들었어. 자, 근데 이 진수의 삼국지는 서진 때 시작했지만 일단 서진이 위를 계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정통을 볼까요? 위를 정통을 봐요. 그래서 위를 정통을 본다. 그래서 위에 연어를 쓰고 나머지 연어는 쓰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고, 위를 정통을 보는 거는 이 북송 때까지 계속하고, 나중에 이제 또 뭘 보죠? 촉한 정통론이 등장하죠. 삼국지 연이나 뭐 이렇게. 이때부터는 유비를 정통을 봐요. 유비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 유비는 이른바 한건적의 봉기 이후에 각지에 있는 부흥관의 한계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현재 허베이성 중부 지역에 보잘것 없었던 인물이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 자립하여 총나라를 세우게 이뤘다. 한번 입지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비가 뭐 왕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왕족 후손이라 보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같은 60분이지 그 족보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면 경제의 아들 중에 그 중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상왕. 근데 중상왕이 그 색을 좋아해서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120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12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후손이 유비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 피가 그 DNA를 조사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냥.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총나라 세우게 이뤘다. 유비는 이러한 성장 과정은 우리의 삼국지 연이나 소설 익숙해지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사실과 다른 거다. 근데 우리가는 도원결의 같은 것도 이제 실제 뭐냐면 역사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역사에서는 그 삼국지 연의를 안 보죠. 뭘 보는 거야? 삼국지를 보는 거야. 삼국지. 그러면 삼국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동의열전이라는 게 있죠. 위기 동의열전.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제 초기 기록, 초기 연맹국가 단계, 초기 국가 단계 사실 좀 보여주는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BC 1세기에서 AD 한 3세기 정도 사료를 이제 그 상당히 삼국사기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분열과 조조의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뭐 삼국지인데 이것도 진수의 삼국지예요. 진수의 삼국지. 그래갖고 요거 내용을 보면요. 184년 한건의 봉기 이후에 후한의 궁들이 활관 대훈련에 빠지게 되었다. 조조는 이때 현재를 앞세워 전국을 주도권을 쥐고 원소를 격파한 뒤 천하통일을 꿈꿨지만 어디에서 한번 깨지죠? 유비와 송건 연합군에게 적변에서 깨지죠. 적벽대전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후한은 이제 사실상 세 나라로 나눠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그 인재의 흡수가 여러 경쟁 상대간의 어떤 주요 관심사가 됐고 후한말 권한 15년에 이어 후에 나온 조조의 명령에서 오직 재능에 중시하는 윤리성을 개의치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래서 조조는 상당히 뭐냐면 실리적인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좀 약간 그래요. 그 집안 자체가 그 할아버지 쪽이 한간 출신이죠. 한간. 후한 시대 한간에서 유명했던 권력가였고 한간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낳냐. 그런데 그 한간의 그 할아버지가 조비 아버지를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비를 낳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실리적인 어떤 것들, 좀 약간 유교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좀 결핍한 인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결과 모여든 유능한 인물들을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울 때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이 실용성을 신중한 정책은 훗날 유교적 도덕을 중시했던 이들에게 좋은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를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려놓죠.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 있고 상대적으로 유비는 뭐냐면 좀 약간 무능한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좀 강한 윤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람 그런 게 그려놓잖아요. 자, 서진의 제도 정비를 볼게요. 자, 요거는 예전에 기출과 언급됐던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서진의 내용은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호조식과 관련된 거예요. 호조식. 네. 그리고 서진 같은 경우에 전정 가전제도와 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내용 보면 자, 오나라 편정한 후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켰죠. 호단위의 조세 규정을 정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호단위의 조세 규정을 정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에 있었던 왕조 같은 경우에는 호를 이제 기준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했어요? 인을 기준했죠. 인. 지난 시대 때는. 지난 시대 때. 그래서 세금도 걷는 거 보면 성인 남자와 미성년 그 구분해서 걷잖아요. 3부, 9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이때부터 호를 기준으로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조지식, 줄여서 호조식이라고 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호조식을 정했다. 그다음 정란에 있는 호는 매년 비단 3필, 고치솜 세근, 여자는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정전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남자는 1인당 70무, 그 다음에 여자는 30무씩 정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전은 지급을 해준 탓이야. 이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 기준으로 70무를 지급을 하면 가전이라는 게, 가전은 이제 뭐냐면 지급받은 것 중에 의무 경작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남이 70무 받았으면 의무 경작지는 50무를 이제 경작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잘 안 지어. 땅을 줘도 뭐냐면 이게 개간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들에게 땅을 주고 감시를 해가지고 뭐냐면 의무 경작지 50물 꼭 짓도록 한 거야.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쉬는 땅이지. 좀 배전도 있어야 되니까 호환지 이런 측면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고, 또 가전의 의미가 또 있는데, 가전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의무 경작의 의미도 있지만 또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고관 대작일 경우에는 일종의 토지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밑에 있죠. 일품에서 구품까지 말하자면 그 가전이 아니라 정전. 정전은 토지를 이제 나눠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또 제한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특히 제한한다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나눠주고 전전을, 그 다음에 일반 귀족들은 정전을 지급해서, 이건 의미는 토지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나왔는데 1품은 50경, 2품은 45경, 3품은 40경 이런 말이 있다. 정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정가점제라고 해서 연결됐으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사연 안 나와도 요 내용 자체는 나왔어요.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진서 시카지라고 했는데, 시카지는 뭘 다루는 거죠? 경제와 토지와 관련된 그걸 다룬 거죠. 그래서 이제 위나라에 이어진 서진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였고, 서진 초에 만들어진 태시율령에 의해서, 그 태시율령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율령 있잖아요. 율은 뭘 의미하죠? 율은 형법을 의미하고, 영은 뭐죠? 행정법 등 일반 법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개념이 언제 형성됐냐? 서진시대 때 형성됐어요. 3세기 정도에. 근데 그전에는 율과 영이라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율과 영이 왔다 갔다 했어. 영을 어쨌든 그 형법이라고 하고, 율을 일반 법규도 율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율은 형법, 영은 행정법, 이런 일반 법규, 이렇게 개념화된 거는 서진시대 때 만들어진 뭐죠? 태시율령이야. 이 율령의 개념이 확립된 거죠. 자, 하여튼, 율령은 이제 서진 초에 이제 만들었던 태시율령은 통일 전국에 걸맞게 다시 정비됐다. 자, 이때 조세제도 역시 변화됐는데, 중요한 것은 점전과 가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토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란이 있지만, 정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토지 상황이익을 정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죠?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간직들에게는 토지를 제한하는 거고, 일반 평민들은 분배해 주고, 가전은 분배받은 그 토지 중에 하나를 의무 경작을 해야 돼. 반드시 경작을. 그러니까 남자가 70무 받았으면, 정전제 받았으면 50무는 의무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전 중 그 중에 세금을 부과하여 반드시 경작하게 만든 연주를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정조를 허용했으며 그 친속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조라는 건 이제 관료들에게 상당한 많은 토지를 인정해주면서 그 토지를 보호할 수 있다, 규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전란 속의 자치집단에 갖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화랑의 난과 관련된 화랑의 난. 자, 화랑의 난은 왜 일어났냐 하면 서진을 세웠던 사람이 사마연이죠. 근데 사마연은 좀 유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이제 종친들을 일종의 왕으로 봉해갖고 주변에 항시 울타리 삼는다고 범벅으로 삼았죠.
그래놓고는 이제 여기에 지키겠는데 군사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의 황제가 서진의 해제야. 숙맥도 구분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황후였던 가시가 정치를 개판쳤어요. 이 여자도 상당히 뭐냐면 좀 남자를 밝혀가지고 맨날 이제 미소녀도 끌어다가 자고 그리고 이제 정치 개판을 하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군사권을 갖고 있던 왕실 종친들이 병력을 이끌고 싸우게 돼요. 예, 그것이 뭐냐면 파랑의 난이죠. 예, 파랑의 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진을 붕괴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명나라 때도 보이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홍무제가 자기 아들에게 뭘 줬어요? 병력들을 줬잖아. 병방에 울타리에다 항시대 울타리 삼아다. 그게 꼭 뭐냐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권력은 한 곳에 집중해야지. 이게 나눠주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그 중국이나 항상 중앙집권을 하는 이유가 좀 합리성 있는 게 중앙집권에서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 근데 지방집권에서 이 손해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 밑에 내용을 보면요. 4세기 초에 파랑의 난이 이후 천하가 다시 혼란해지자 많은 이들은 무리를 지어 천하의 요새지를 운거하며 독자적 집단을 형성했다. 그래서 유고는 지형집을 이용해서 작은 성체를 만들었던 그 얘기다. 그래서 이걸 오와 벽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참고로 이 오와 벽은 꼭 서진 시대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 때 만들어졌냐면 원래 전한 시대 때는 그 항초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니였죠, 니. 그래서 니를 바탕으로 항청 자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한 말기 때 붕괴가 돼. 후한 때 같으면 이제 후한 말 같으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족들이 자신의 밑에 있는 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천을 만들고요. 이거 그 울타리 쳐놓고 간단한 보루 같은 이제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바깥에 주변에 있는 논에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위기시나 그다음 밤에는 다시 이렇게 소개를 시키고 자다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오와 벽, 촌이라는 집단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파랑의 난 이후에는 혼란되니까 이 오와 촌이 다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이제 후한 말의 동남기 이후에 그 군사적 지위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근데 특히 주목된 건 이 생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사족이나 귀족들의 모태였다. 그래서 이제 56대 혼란기 때 한족 그 귀족들이 살아남았죠. 상동 귀족들. 그래서 이 상동 귀족들은 이렇게 오와 벽이나 뭐 촌 이런 전략촌을 바탕으로 해갖고 촌민들이 그 영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을 계속 유지가 됐다. 56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볼 게 이제 요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제일 앞부분은 파랑의 난이니까 요 사료가 주어지고 이게 무슨 난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랑의 난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적의 중요성에서 뭐 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돈과 관련되니까 한번 그냥 같이 보세요. 뭐 제가 보니까 이건 시험문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자, 구품중정제와 기족사의 고착을 보죠.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구품중정제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 후한말의 큰 어지러움 속에 위나라 무제 조조가 새로운 기반을 닦아서 전란 속에 갑자기 간료가 된 인물을 구품을 나누고요. 가뭄의 높낮이에 따라 인재 우열을 따지지 않게 됐다. 원래는 이제 이게 목적 자체예요. 네. 원래 가뭄에 상관없이 그냥 인재를 등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실제 운영 과정은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 가뭄의 등급에 따라 운영이 됐어. 근데 자 이것이 그 뒤로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합관 제도가 됐다. 이 제도는 위나라부터 진나라까지 변함없이 다수되어 주의 군의 중정관이 재능으로서 인물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인재들 그 기준의 등급을 정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가문 그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문의 내력에 따라서 한 거야. 그래서 1품은 되게 항실 가문이 하는 거고 언제부터? 2품부터 9품까지 뭘 매기죠? 향품을 매기죠. 실제 간직 인권은 4품을 내려가지고 뭐냐면 2품은 6품
그 다음 3품은 7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개 보면 좀 약간 명망가 집안의 순서에 따라 정해져. 그래서 항상 2품은 2품마다 항상 9품은 9품마다 그 2품을 받는 집안은 세가고 그 다음에 그 9품 이하인 거 해가지고 낮은 집안은 한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2품 집안은 항상 그 있기 때문에 문지 2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벌 기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런 제도인데, 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이제 상당히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본 것은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뭘 봐야 된다? 출전을 봐야 돼요. 모르면 일단 출전해서 이제 뭐냐면 찾으세요. 자, 심리학이 쓴 건데 우리가 심리학을 뭐 누가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고 요게 송서라는 게 있죠. 송서라는 건 뭐냐 하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에서 보면 송제 양진할 때 송자야. 그러니까 송자는 이제 그러면 양나라 때 후경에 난 이후에는 이게 무너졌죠. 문벌귀족이 남조귀족. 근데 송나라까지는 문벌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예전에도 이제 제가 강독할 때 얘기했지만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그 국분중령제 문제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본 낮은 품에는 가문에 좋은 사람이었고 높은 품에는 집안에 나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근거해갖고 이 풍조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능력보다는 뭐만 본다는 거야? 집안만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참고 은행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행이라는 것은 주로 한문세력들 의미해요. 한문세력들. 그래서 하이직 관료, 한문세력들 출신의 이제 관료들 이런 세력들 맞아. 이들은 나름대로 능력은 있지만 좀 약간 낮게 평가받는 거야. 이들 은행이라고 해. 은행.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일단 보면 후한을 대신해서 위나라 세워질 줄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 이 국분중제가 그 하나로서 중전에게 인재의 9등급을 나누어 한 뒤 이를 기준으로 관료를 등용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중전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출신이에요? 호적 출신이죠? 자, 이 제도는 원래 능력을 위주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고안된 방법이었으나 가문이 중시되어 당시 사회에 오히려 그 반대된 형상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전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고귀한 사족은 미천한 서족보다 높은 그 간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도 가지게 되었다. 자, 근데 주의할 건 이건 좀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보면 정치적 권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한문, 세족 출신, 한문 출신이 많고 은행 출신이 많고 실제 뭐냐면 건의는 누가냐? 세족이 많죠. 건의와 권력이 분리됐던 시대죠. 자, 이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호족의 성장과 서진의 멸망 볼게요. 자, 서진은 이제 파랑의 난 이후에 이제 혼미해졌다가 결국에는 무슨 난에 의해서 멸망해요. 영가의 난에 멸망하죠. 영가의 난. 그래서 영가의 난은 이제 남홍로 홍로가 선우가 이제 유연이 이제 익혀서 이제 했던 건데 유연은 이제 서진을 멸망시키고 나는 한나라 유방이 되겠다 하면서 한을 이제 칭하죠. 전한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서진말 한 시대 내분의 속에서 실제로 가장 크게 성장한 건 남홍로세력의 후손 유연이다. 그는 뛰어난 무공으로 북손으로 칭호를 받고 304년에 한왕으로 자치하면서 독립했다. 나아가 그의 조카 유연은 후계자 낙양으로 공격해서 서진의 해제를 잡아갔고 장화동안 민재까지 쫓아가 그 316년 서진이 완전히 붕괴시켰죠. 이게 영가의 난이고요. 이것이 하북 지역에 556구에 난립한 분열시대의 시작으로 중국 고대사 주된 무대가 이제 호족의 소들 들어간 계기였다. 서진의 항시는 건강, 오늘날 난징이죠. 난징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이어졌으니 한족들은 그때까지 원왕태를 멸시했다. 이들에게 굴복된 이 사건은 특별히 치욕스러운 기억을 간직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영가의 난과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전진의 남진의 좌절과 그 남북 대치사의 고착 이렇게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556국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근데 556국이 한자를 잠깐의 북이 이전에 통일될 때가 있었어. 이게 전진이야. 전진. 전진은 이제 저족이 세웠던 나라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오늘날 티베트 계통이죠. 예. 그래서 북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했죠. 근데 이 북연은, 중국 그 한족보다 더 하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중국의 황제가, 진정한 황제가 되려면 강남까지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병력을 이끌고 어디를 갔죠? 동진을 쳤죠. 대군을 이끌고. 문제는 이제 그들의 병사들이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군대요. 근데 이제 이 북연이 그 전에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일종의 3인 정책을 했어. 3인 정책. 다른 데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3인 정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되게 자기 지배 종족들 가까이 하고, 저기 이제 뭐냐면 그 피지배 부족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데 멀리 보내죠. 근데 거꾸로 자기 지배족들은 저 외곽으로 보내고요. 이 사람은 피지배족들은 자기의 좀 적대적인 종족들은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주변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일단 저족 입장일 때는 이제 북연이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종족들은 너네 이래봤자 나하고 적이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대들 있고, 그냥 일체감도 별로 없는 부대들 있고, 그냥 그 당시 이제 동진을 공격했는데, 동진의 군대가 한번 이제 강을 건너다 공격을 하니까, 앞에 무너지니까 진영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면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충성심이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복귀 못하고 이제 완전히 까는, 때 무너지면서 정신이 멸망을 하죠. 이게 이제 무슨 전투냐면 비수에서 일어났다 해서 비수대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비수대전 결과 해수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북조와 남조가, 경계가 고착화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북연이라는 사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저족이 세운 제 전진은 376년 서진이 멸망 뒤에 60년간 하북 지역에서 난립해온 호족 왕조들 대부분 굴복시켰다. 자, 이러한 성취에 공헌된 북연 등 전진의 선소제들은 그 천하통일이라는 중국의 고대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동원된 전진의 군대는 비수대전에서 동진에게 대표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강남 지역의 동진의 지배권이 안정된 방면에 하북은 그 다음에 439년에 북위가 통일될 때까지 차차 혼란에 빠졌다. 비수대전의 이제 결과죠. 강남 지방의 동진의 지배권이 안정된 방면에 어디를 근거로? 해수를 근거로. 예. 그리고 하북은 그 439년 북위가 통일까지 재차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수의 경계로 북주와 남주의 분열 사항이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비수대전의 결과 이렇게 쓰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북위 왕조의 호족적 특성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쭉 보면 태평 진국이라는 연호가 나오죠.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연호죠. 이거는 누구와 관련해? 북위의 태무제죠. 태무제가 이제 국교화하죠. 도교를 이제 도와주면서 국교를 하는데, 이때 도교식 연호였던 뭘 쓰죠? 태평 진군이라는 연호를 써요. 그래서 이제 도교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뭘 탄압을 했죠? 불교를 탄압을 했죠. 그래서 산무 일종의 범란에 시발점을 했던 것이 북의 태무제인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구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씨집안 최호, 근데 최호는 나중에 국사 피난 사건을 해갖고 수청당해요. 이 사람들.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호족조건이 북위가 아무리 이제 그 뭐냐면 하나 됐다고 해도 나름대로 거기 모이면 선비족 탑발족 자체가 예전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안이니 가돈이니 이런 유목민족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교를 언급해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위가 뭐 한족의 농경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앞에 북위가 유연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위에.
근데 유연은 되게 재수가 없는 민족이야. 왜냐면 보통 이제 유목제국이 있을 그 밑에 한족 국가도 있었는데 문제 유연이 흥성할 때 그 밑에는 한족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가 있었어. 북이. 그리고 북이는 아까 이제 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칸은 유목 국가에서 거의 독점적이야. 황제는 중국의 황제를 칭하죠. 맞죠? 가한도 한 명만 칭하는 거야. 근데 유연의 그 수장이 가한을 칭할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어. 어떻게 되죠? 정벌 나가. 근데 이제 한족 같은 경우에는 정벌하면 항상 그죠? 언제 가요? 봄에 가죠. 봄에 가서 이제 뭐냐면 시중대 입고 막 가잖아. 근데 얘네의 특징은 봄에 안 가요. 언제? 가을 넘어서 겨울 때 가. 추울 때. 왜? 겨울 때 쳐야지 얘네들 추우니까 밑으로 내온다는 걸 말리장에서 구분해. 가깝잖아. 그리고 시중대를 안 둬. 후속 부대 안 두고 그냥 쳐. 그래서 어떻게 약탈나죠. 그래서 이걸 보고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번이 이유는 통일제국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어. 예.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북이가 유목민족 국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고, 유연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북이의 군전제 볼게요. 군전제는 호문제가 실시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호문제가 어릴 때 실시했고요. 아마 그 위에 풍태우인가? 풍태우가 실시한 제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군전제, 뭐 삼장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죠. 자, 요것도 이제 세계사학 수능 문제라든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사료 자체는 안 나왔지만 기출 문제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죠. 나올 가능성도 많고. 자, 여기 보면 보통 남자가 15세 이상이면 뭘 주죠? 노존을 줘요. 이거 부인은 20문을 받고 노비의 양의는 구정에 이거에 받는다. 노비도 받아. 그러니까 이제 북이의 그 군전제는 특징이 뭐냐면 노동량에 따라서 노동력에 따라 기준을 할까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그 다음에 노비, 심지어 농호도 받을 농호, 소도. 그래서 노비하고 농호를 받는다는 거는 여기 노비와 소도 받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족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 호족들 토지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족들의 토지는 예전에 통제가 안 됐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시즌에 포섭시키면 인정을 하지만 넌 통제를 받아라. 이런 의미죠. 자, 토지는 대개 후경을 고려해서 그 규정에 배를 주고 그 다음 3년마다 경작하도록 이 규정을 3배로 주어서 그 다음에서 농민의 실질 규정만큼 경작할 수 있고 토지를 반환하거나 받을 때 그걸 모자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전을 지급받으면 노전에는 또 이제 뭐냐면 뭐로 있냐면 노전에 걸맞는 배전도 줬어요. 배전은 이제 뭐와 관련된 토지죠? 이게 이제 노전의 정전이라면 크게 노전이죠. 노전, 정전 이렇게 전전 배전인데 정전은 토지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토지고, 배전은 후경지야. 그다음 요게 이제 지적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옮겨 타가지고 배전에다 농사 지면 이게 정전이 되는 거, 이게 나중에 배전이 되는 거야. 노전은 그냥 2개를 이렇게 해갖고 준 거야. 2~3배 이상. 그거는 이제 후경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그러면 12법 개선해갖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는 적고 토지 넓은데 굳이 12 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 백성을 세역을 부담할 때 나이가 들면 토지를 받고 늙어서는 세역을 먼저 받고 본인이 주면 토지를 받아한다. 그래서 한수 규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전이 있는데 상전은 이때 상자는 뭐죠? 뽕나무 상자죠. 이거는 앞에 있었던 노전은 반납한 토지에 비해서 상전은 대를 이어서 상속할 수 있는 토지야. 그래서 자신이 죽더라도 나라에 반환하지 않고 항상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넘긴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상전과 노전의 구분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 2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설 같은 경우는 상전과 노전의 구분은 노전은 단년생이고 상전은 뽕나무니까 뭐죠? 단년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권이라는 개념도 있죠. 법률에. 거기 땅의 국가라도 거기에 있는 곡식들은 그 곡식을 재배한 사람들일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을 시켰다.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노전은
그 항무지고, 그다음 상전은 개척한 토지로서 자기가 숙전한 토지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숙전하는 토지는 주변에 뭘 심는 것 관리가 있었냐면 뽕나무를 심었어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를 심어서 뭐냐면 동밭의 경계를 만드는 거야. 이게 자기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날 상전은 이 땅을 이제 주변에 이제 뽕나무를 심는 건 내 땅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냐면 소유지를 국가에서 상전이나 이런 거 추인해줬다. 그런 설이 있어요. 대개는 두 번째 설을 인정받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노전이 점점 뭐가 되죠? 상전화되죠. 항무지 기껏 나중에 반납하라. 누가 그 개간하겠어? 개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전화됐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마전도 있고, 그래서 마전 같은 경우 주위에 보시면 이제 그 말을 심는 토지죠. 되게 그 당시 마포를 이제 입었으니까 그 토지들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자, 내용을 보면 북위 태무제 태화 9년에 공판 군전의 법령은 토지의 분류나 그 지급 환수의 대상에 대해서 치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대 유사한 형태로 이어진 이러한 토지 관리 방식을 균전제라고 부른다. 단 노비와 소에게도 노전을 지급한 것은 이 시대에 이제 그 토지가 공평한 분배보다 경장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그 목적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력에 따라 분배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호족대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조치였죠. 물론 가다한 토지를 가진 지주층을 압박한 효과가 있지만 오랜 전란 동안 국건 하북지역의 농민들이 정착시켜 생산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중국에는 일찍부터 경작지를 고르게 나누는 군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처럼 토지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안전된 농민층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많았다. 그래서 이 군전을 했던 건 정전제한 토지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유목민적인 어떤 풍습도 있어요. 이게 강좌에 나오는 건데, 자,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토지는 없었죠. 유목민들은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정복 그 밑에 있는 농경민들을 약탈하면 약탈물을 한 명이 독식하지 않죠. 어떻게 공평히 나눠갔죠. 이런 풍습도 있었어요. 이런 풍습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탁발족이 정착되면 농경화되면서 이들 약탈물을 분배받는 것처럼 토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분배를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민의 어떤 약탈적 풍속에서도 나왔다. 이런 것들이 강자 중국사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무제 하나 정책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들은 이제 호무제가 직접 실시한 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통틀어는 자기 엄마가 한 거고, 제가 호무제가 이제 커오면서 이제 국가화했던 것이 하나 정책이야. 하나 정책은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중앙집권화 정책, 항제권 강화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하나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비족들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진의 난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하나 정책 그 내용들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선비족 언어 대신에 한족 언어를 써라.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용 볼게요. 자, 요게 위서라는 게 있죠. 요때 위서. 위수의 위서인데 요때 위서는 뭘 뜻한가요? 요때 위는 뭘까요? 북이죠. 북이. 예. 자, 하북 지역을 확실히 장악한 홍제는 중원의 중심지인 낙양으로 천돌했죠. 낙양으로. 그 이듬해 호북의 착용을 금지했으며 북방의 언어와 대비된 올바른 언어, 그러니까 한어를 이제 관료들이 강제했다. 자, 이러한 정책들은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북이를 중국의 정통적 왕조로 탈바꿈시키는 시도였다. 실제로 이제 이쯤에서 원래 성씨였던 호성마저도 한족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했고, 당시의 성이었던 탁발도 원시로 바뀌었. 그 원시는 으뜸 원자예요. 예. 자, 그러나 북방에 이주한 호족들로서는 자기의 정체성의 부정은 군사의 역할을 물론 거센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6세기 초에 북방의 군사적 요청했던 육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단정이 되었다. 이후 북인은 분열되고 호풍을 중시하는 세력들이 다시 역사의 주도권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북주말에 다시 강하는 호족들의 풍조,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오랑캐 풍습들이 널리 유행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북이 말기에 업에서
그 도읍을 한 동의와 서의로 분열됐고, 요번에 이제 동의와 서의가 이제 나왔죠. 동의는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거고, 예, 서의는 이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주로 간중지역, 그러니까 장안, 이쪽은 이 당시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두 나라 실권을 장악한 공안과 우문태가 아들들이 걷고 북지와 북주라는 그걸 세웠죠. 그래서 서해를 계승한 것이 북주고 동해를 계승한 것이 북제죠. 위치 물어봤죠. 근데 이때는 이제 항해 변화 직후에 달라진 거니까 서해하고 동해 이렇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자 보면 자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호족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웠던 이제 강농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강농 집단도 선비족과 한족이 혼합된 집단이야. 예. 자,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호문제의 하나 정치에 반발했던 이들이었다. 서희가 남조의 양나라를 공격하여 홀랑이라는 계산 정권을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홀랑은 어느 날 호남선 부분에 세워진 그 국가예요. 자, 통일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북위 초기에 있었던 36개 나라 99개 성씨 복원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호족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호송의 재실행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항족 군인까지 포함된 것을 뿐만 아니라 북주 때 그 간항을 모두 도읍이 있었던 것으로 통일한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이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요때 간항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팔주국이죠. 예. 그래서 강농 집단들이 그 팔주국 지역 있죠. 그 중에 강농 집단의 이제 팔주국 중에 무천진이라는 말 잘못했네 제가. 그 무천진이라는 집단이 있어. 무천진. 그래서 무천진에 있는 집단들을 바탕으로 해서 팔주국 뭐 12대장군 이렇게 해갖고 무슨 집단이 형성되죠? 간농 집단이 형성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족들과 그 호족들 연합체제가 형성됐던 거죠. 하나의 이제 동질적인 체제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호족 출신의 호환 융합 정책은 북조에 위해 남조의 통합을 기여했고, 이후 통일 제국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뒤에 이제 수와 당나라는 한족 국가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선비족,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인과 서인의 구분인데, 여기는 남조와 관련된 거예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정해진 신분과 사회적으로 정해진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관료체제에 편입되면서 정해진 거고, 이걸 간하고 간은 갈리고 민은 그냥 밑에 피동치자죠. 국가에 의해서 정해진 신분은 권력을 얘기도 한 거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신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권력이 아니라 권위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걸 신분 중에 대표는 사와 서야. 사와 서는 뭐냐? 사인은 좀 세족으로서 높은 집안의 가문 출신이에요. 서인은 뭐냐면 낮은 집안의 가문 출신. 이들 보통 한문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는 격이 있어요. 격.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서가 간호편에서 높은 간직을 얻어도 뭐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냐면 요 벽은 못 넘어. 벽은. 그래서 이제 서로 알고 지내지도 않고 앉을 때도 따로 앉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뭘 통해서? 그 예전에 서진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뭐 관리의 어떤 평가 방식, 그 사대부의 평가 방식, 첨론 집단의 평가 방식이 입각한 그 위진남북 출신의 굳어진, 그래서 그 뭐냐면 구품 중에 굳어진 그런 걸 통해서 사와 서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은 권력과 권위가 분열됐던 시기예요. 이런 특징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살아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도 별로 없어. 서보다 군사력도 별로 없어. 아는 그 행정 능력도 없어. 학문적 능력도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혀 몰락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언제 몰락을 했냐면 후경의 난을 계기로 해서 남조의 귀족 체제가 붕괴가 되죠. 예. 요와 관련되고 그 관련된 내용은 이건데, 이거 보면 그 당시 수능 문제가 그 왕홍이라는 형제가 높은 지위에 올려서 조정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군은 그동안 조용히 지내며 그들과 내랑하지 않고 있는데, 왕홍은 평소에 그들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왕군은 시중, 중서정, 이부상석 같은 고관을 여기는데, 당시 중서상에 있던 요직에 있던 서원이 항해 초액을 받고,
그 황제가 왕과 은경인에게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는데, 자, 왕군은 거부했죠. 사화선은 구본은 바라의 중요한 법도입니다. 신은 감히 황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황제가 총리하고 권력이 있는 그 신하하고 같이 친하다고 해도 왕고 입장할 때는 그거는 못하겠다. 왜냐면 사화선은 국가 황제 권력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대부에서 그러니까 선비들을 위해서 선비한테 그러니까 사족들에 의해서 결정된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뭐냐 황제 노토치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면 남조사에서 가문에 따라 사인과 서인을 엄격히 구분했다. 사인 집안은 대체로 사람들 재산과 권력을 갖고 높은 명망을 누리며 사족 또는 세족이라고 부르며 문벌을 형성했다. 자, 이들의 가문지가 혼인은 물론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거부했고, 예, 그 다음에 황제가 이런 간을 고칠 수 없었다. 당시 귀족제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도 이 사서의 신분 질서는 넘사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심지어 국가가 간섭 못했다. 황제도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인의 명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남북조 시대 이제 풍속의 지역적 차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좀 보면요, 요것도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생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이제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이제 안시가옥이 있어요. 안시가온.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안시 집안에서 그냥 사족들이 익혔던 여러 그 뭐냐면 그 교양을 적어놓은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안시 집안이 사족 집안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워라. 그런 것들 이제 가온을 정해놨어. 근데 여기에 보면 유교도 있지만 유교 외에도 도교, 불교 등등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 유교 외에도 다양한 사상을 섭렵했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불교의 학역과 불교의 발전 이렇게 보죠.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뭘로? 구마다스. 사람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게 내용까지는 다 뭐 그냥 좀 그런데 여기 일단 여기 정리해 보면 한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원래 그 불경은 뭘로 적혀 있죠? 산스크리트어 범어라고 하죠. 범어로 적혔잖아요. 불경이.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 나라말싸움에 그 산스크리트 잘하는 그 신돈이란 누구야? 신민가? 신민한 중이 나오죠. 진짜 산스크리트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범어를 뭘로? 한자로 옮겨 적어. 예. 한역 작업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어휘가 상당히 늘어났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세 부분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은 그 고역경이라고요. 고역경. 그 다음에 구역경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역경.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역경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눈여볼 게 구역경인데, 구역경 구마다습이 있죠. 이 구마다습은 원래 이제 약간 자포. 그러니까 인도 계통하고 저쪽 서양 계통에 그 약간 플러스되는 그런 사람이죠. 다민족 어떤 그 문화를 살았던 사람이고, 되게 외국에 능통했어요. 특히 중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범어와 중국어를 상당히 능숙하게 이제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의역을. 근데 신역경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장에 있죠. 현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제 중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직역을 했어요. 직역. 그래서 보면 쉽게 이해된 건 이제 오히려 구역경 쪽이 더 이해가 되고. 근데 하여튼 이 역경사업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쭉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것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에요? 구마르습이죠. 구마르습.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구마르습에 대한 쭉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시 서역의 호적 승려였던 구마르습이 불교 교리를 통달했는데, 도하는 그와 함께 불법을 토론하고 해석하고 싶어서 늘 국견에게 구마르습 초빙을 권유했다.
구마노스 역시 도안의 명성을 듣고 동방의 성인하고 이끌어졌으며 멀리서 존경심을 표하였다. 도안이 죽은 후 20년 지나 구마노스는 후진의 수도였던 장안에 왔는데 도안을 만나지 못하고 한탄하여 매우 슬퍼했다. 도안이 바로 잡았던 불경의 의미가 그 구마노스의 번역과 거의 일치했으므로 비로소 오류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불경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후진의 어떤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역경사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 그 예문이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 예문 보니까 후진이라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북이라고 돼 있어. 읽어보세요. 네. 북이 때가 아니에요. 그 전에 후진 때 역경사업을 한 거야. 그거는 좀 잘못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후한 때 중국어 정해진 불교는 5, 16국 시기에 이제 크게 발전했다. 이때 천축,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와 서역 출신의 승려들이 역경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호족 군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자, 예를 들어서 구마라습이 장안으로 와서 많은 불교를 번역하여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족의 황제였던 요응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은 외대 종교인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의 기여가 적지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의미죠. 예. 그래서 예전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이 불교다 해가지고 그 이해를 못하니까 노장이 치고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 불교는 인도 때 들어와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호족들이 상당히 그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활동에는 도안 같은 중원 출신의 승려도 동참했으며 후대에 갈수록 이와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수당 때 들어가면서 중국 불교는 어떻게 됐다? 독자적 성격을 하면서 중국 불교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주의 시험기술 발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북농법을 북주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제민요술이죠. 예. 제민요술은 고려 말 때도 상당히 널리 확산됐던 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제민요술은 이는 그대로 제민, 곧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요긴하게 기술로 수록한 책이다. 여기에는 그 농업을 비롯해서 축산, 양업, 양조, 식품의 조리, 가공 등 다양한 실용 지식을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경험에 입각해서 그 매우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당시 과학기술 수준은 물론 민간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하북 지역에 나온 이런 시용서적은 강남 지역의 사족들과 문학과 예술 면에서 이룩한 타고난 성과를 또시 대변한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문학과 예술 방면에 뛰어난 방면에 여기 실용적인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분열됐을 때 고구려 선장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5, 16국 시대 때는 고구려 침입이나 이런 것들 홀조 방기 못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제 이때부터 북방부터 영토 확장해 나가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지만, 근데 북위가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지죠. 이제 북이나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다 보니까 북방을 나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진 정책을 하잖아요. 장수왕 때부터.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고구려 성장에 큰 방해가 됐던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모용시 집안이었어요. 모용시. 예. 그래서 항상 그 선비 계통의 모용시 집안과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전현이나 후연 다 모용시 집안들 관련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런 내용을 보면 서진의 멸망 후에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수도를 경강으로 옮긴 동진과 하북 지역의 여러 호적 접근들, 특히 이제 5, 16국의 그것이었다. 중국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은 그 주변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반도 인접한 요술, 즉 현재 라오형 유역 역시 마찬가지다. 한족 때 전략을 피해 다수의 이주온 것은 물론 그 지역의 여러 토착적 종족들이 이 틈을 다 세력을 확대시켰다.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죠. 특히 이들은 사이에 분란과 투쟁 속에서 고구려 성장에 두드러졌는데 서진의 평주 자사였던
채비가 고구려에 투항해오는 과정은 이런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 당시에 고구려에 투항된 여러 이제 관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낙랑국 병합도 이 당시 이제 5, 16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4세기 이후에 고구려 비합적 발전도 이런 중국사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낙랑국 병합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초문에 언급됐었죠. 자, 서역과의 교류 보죠. 서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요때요. 위진 남북조 시대 때죠. 그래서 서역은 이제 주로 여기 보면 되게 범위가 좀 애매한데 타인분지 주변을 가르치면 혹은 파미노 공원 서쪽의 중앙아시아 일대를 가르치고 넓은 범위 인도까지 다 포함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타인분지 일대를 말려요. 그 타인분지가 이제 어디냐면 중앙이 있죠, 여기. 중앙에 있으면 이게 청산남로, 청산북로 세 가지 길로 갈려져 나왔잖아요. 요 일대가 뭐냐면 타인분지야. 여기를 보통 이제 서역이라고 해요. 보통 작은 범위의 서역은.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무슨 국가들이 있죠?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에서 이제 태무제 때, 부기 때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던 중국은 산지와 사막으로 가로막혀 서방의 진출이 어려웠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 때 홍나의 싸움에 승리하여 서방과 교류할 수 있었던 비단길 개척했고요. 이후 서역은 중국과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곳에 거쳐서 불교와 많은 서방의 문물들이 들어왔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여타 문명권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원의 혼란에 빠지면서 중국과 서역의 공식적 관계가 단절됐고 동서교통 역할도 예전에 비해 위축되었다. 그런데 북이가 이제 하북 통일하면서 이제 이 서역 교육이 다시 활발해졌죠. 그래서 중개 무역을 담당했던 서역의 나라들은 물론 중국 역시 동서교류에 통해서 얻게 된 경제 문화적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족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통일 제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수와 관련된 거예요. 수. 네. 그래서 수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양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양제, 수문제라고 하죠. 뒤를 잇는 사람 수양제고 이 양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문제, 문왕제 그 문제는 성이 양시고 이름은 견우로서 홍롱군 하우면의 사람이었다. 후한테 태의의 최고의 관료였던 양지대 8세의 손 양현이는 연나라 북평의 태수였는데 양현이 양원수를 낳았는데 부기 때 무천지인의 중견 관료가 되어 사마가 됐다. 요게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야? 무천지인이죠. 무천지. 그래서 부기에 보면 이제 육진이라는 게 있죠. 육진의 하나가 무천진이야. 그리고 이 무천진의 그 관료 출신이 뭐냐면 관룡 집단이죠. 예, 요거. 그래서 그 북주, 수, 당은 서로 연결된 집단, 관련 집단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척 관계, 서로 인척 관계 연결돼 있어 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마가 되어 후손들이 이곳에 살았다. 양원수는 태원의 태수였던 양해를 낳고 양혜원은 양현을 낳고 등등등등. 결국 양정 때 양충을 낳았는데 양충이 항제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제 아버지는 북주의 태조로 추정된 의문태에 따라서 의병을 이끌어서 뭐를 세우죠? 서를 세우고 그 다음 보류군하는 시호를 새로운 성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류군은. 이건 한 성이 아니에요. 뭐죠? 호성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하나 정책에 반발을 해갖고 호성화된 정책을 냈죠. 그래서 원래 선비족뿐만 아니라 한족들도 일종의 창씨 개명한 거야. 그 연대감을 이제 굳어진 거지. 그 강용 집단의 연대감. 자, 그래서 결국에 수공국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때 이제 앞에 누구였다고 했죠? 족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어.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양충이고, 그래서 얘가 수공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양견인데, 얘가 이제 외척으로서 그 외손자에게 협박을 해갖고, 외손자 협박해서 자기 얻었는데, 자기 그 아버지 친구가 수공공을 그대로 세습을 했죠. 지들이를.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수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당나 고조가 이연이죠. 그래서 성은 이씨오, 농소 이씨 집안이고, 이름은 연인데, 자, 이연의 가문들이 쭉 설명했는데, 이연의 가문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무천지 출신이고, 이렇게 득득하면서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그 밑에 눈여겨보게 독고시라는 집안이 있어요. 독고시반. 이 집안이 뭐냐면, 이 집안도 일종의 이제 그 육진 출신이에요. 무천진 출신이 하나예요. 강릉 집단인데, 이 독고시 집안을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일종 외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나라하고 수나 양제하고 당나라 이연은 이종사촌간이에요.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우문태가 이제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육진세, 그러니까 무천지 세력들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서열 나는데 그 중에 제일 서열 높은 집안이 뭐냐면 그 팔주국이라고 했어요. 팔주국. 그래서 주군 대장군이라고 해서 8주군이라고 했거든요. 이 8주군 가문 안에 뭐가 있냐면 당나라 집안도 있고 이연 집안도 있고 그 앞에 양견 집안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같은 이제 뭐냐면 그 강릉 집단의 8주국 안에 있었던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들에게 뭘 했죠? 호송을 또 화살했죠. 그래서 아까 호송 그 같은 게 호족화 풍조의 만연 그런 거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이제 뭐냐면 옛성을 이제 되돌려 받았다. 성을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글은 수문제 양견과 당나라 고조의 이연의 가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고 양진과 이구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가문을 미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선조들의 기록에 비교적 신뢰만 하는데 양견의 아버지 양춘과 이연의 조보 이호는 누굴 도왔다 그랬죠? 우문태를 도와서 서인에 세운 공신이었고 이들이 이제 뭐 강릉 집단이고 이 강릉 집단에도 급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집단이 팔주국 집단이야. 이 집단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은 북주에서 고위 간직을 연임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양견의 5대 존이었던 양원수와 이연의 고조부 이해야 될 두 가문이 세거지였던 무천진, 이게 중요하죠. 육진 중에 하나가 바로 호무제 하나정제 반발에는 육진의 난의 중심이었던 데서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양견과 이연의 집안이 육진 등 강릉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서 호족적 성격이 강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집안은 한족일지 몰라도 모의 피가 많이 들어요. 선비족 피가 많이 들어요. 이게 수나라나 당나라 풍습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그 당나라 현종이 그 자기 며느리를 건든다?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축전무도 누구의 첩이었어요? 태종의 첩이었는데 그 아들 고종이 건드렸던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중국적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뭐냐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다 유목민족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화당해양씨는 강릉 집단이라고 일컫는 바른 것이 이 때문이다. 자, 실제로 당나라 전기까지 고위 관료들은 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인물이 많았고 그 집단 정치와 주도권을 장악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끊어진 게 된 거죠? 측천무후 때. 축천무후가 이제 뭐냐면 축천이죠. 축천무후 때인데 이 축천무후 때가 이제 강릉 집단에서 무슨 집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지배 권력이 상동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상동 집단으로. 예, 이거는 무슨 제도를 통해서 가거제도.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대운하의 건설 볼게요. 이것도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은 문제 어렵게 나오면. 자, 수문제 개항 때 강동과 분진의 공문을 수도에 조언하였다. 창고 관련 업무에 책임졌던 창고시장 위창을 보내 조언을 요청이었던 포주와 섬주의 동쪽에 사람들을 모집하여 조언해온 공문의 집사인 낙양으로 공문 40석을 지내서 쭉쭉 있는데 요때 이제 개항 4년에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강통고를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때 그러니까 양제 때 처음으로 그 사업했던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나 그 이전부터 운하라는 것도 지금 존재했어요. 그래서 문제 때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위수들과 수도 대형소부터 동쪽의 동강까지 300리를 있겠는데 이걸 강통고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덕분에 조온이 매우 편리해지니 수도 주변의 간내 지역이 유전했다. 양제 대업 원년에 항양 남쪽의 여러 군에서 남녀 100만 명을 징발해서 뭘 만들었죠? 통제국을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통제국을 만들었고 남양 서쪽 항제 정원에서 곡수, 낙수를 끌어들여 항해를 이르게 하고 항해를 끌어들인 해수를 통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제국은 항해와 해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항해 해수를. 그리고 강통고는 항해하고 위수를 연결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해를 끌어들인 해수와 바다를 통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천하의 문자가 널리 편리해졌다. 대업 4년에 다시 이제 항해 북쪽 여러 군데 100명의 백성들이 영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항해 지주와 남쪽을 연결해서 항해를 잃게 하고 북쪽의 탁군과 연결돼요. 그래서 항해에서 탁군 쪽으로 연결되는 그걸 영제국인데 탁군을 왜 연결시켰을까요? 탁군을. 예. 거기에 이제 고구려 원정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외에도 강남화도 있고. 예. 그래갖고 그 대운하라고 하지만 영제어, 강남화, 통제거, 강통거 등등 여러 있죠. 그걸 이제 말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위치를. 그게 더 쉽게 이해가 돼. 이거는 지도에서 꼭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출전을 봐야 돼요. 두호의 통전이죠. 통전. 통전은 보통 이제 삼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사를 정리한, 그래서 통전, 통지, 문헌통고. 삼통인데, 최초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정치사 위주의 그런 역사책이었는데, 최초로 당나라 때 도의 통전은 제도사 관련된 것들이고, 제도사 안에서 식과 조는 이제 그 경제와 조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현재 상시성 시안의 수도를 둔 순환하는 이때 시안은 뭐라고 불렸죠? 대흥이라고 부르고 이 대흥선이 나중에 당나라 때 뭘로 바뀐 거야? 장안 이렇게 불렸죠. 자, 시안의 수도를 둔 순환하는 항해의 복로를 이용할 수 없어. 왜 위수하고 좀 약간 있는데 항해의 그 본류 연결 위수까지 연결하려면 좀 강폭이 좀 좁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 없어서 조언이 어둠이 많았다. 문제 때 수도 주변에 물길을 정비하면서 아까 말했던 강통고를 만들었고 그리 운하 건설을 했고 무제가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삼양도를 만들어서 해수와 장강 유역을 정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때는 강통고와 상양동을 만들었고 양제 때 들어오면서 해수와 항해를 잇는 통제거 그리고 해수와 장강을 잇는 항국 그 다음에 그 항해와 북방 요충의 탁권에 있는 영제거 장강과 물산이 풍부해서 남방 여왕을 있는 강남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이처럼 여러 차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완성한 대운하는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고 백성들이 원성을 샀지만 중국과 중국의 남과 북을 잇는 대동맹으로 진정한 통일제국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였다.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역대 왕조들도 전국을 지배했던 왕조들은 항상 문화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예. 이걸 끌어다가 이제 사용하니까.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 요거다 보니까 안 했던 걸 누가 한 거야? 수양제가 문제가 했고 당나라는 편하게 그걸 이제 이용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시험 문제 만약 내면 좀 어렵게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통제거 할 때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통제거 쓰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만약 시험 감독관이면 지는 못 쓰면서 이렇게 낼 것 같아. 지는 이렇게 보고 이거 내면 얘네들 골탕 먹일 수 있겠다 하면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도 사용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순화흥성과 세태는 좀 쉬었다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아마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친 다음에 1번사 넘어갈 텐데 1번사는 아틀란사 1번사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서양문화 아시아사 보면 가끔 1번사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